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기 전에 우리가 조금 사전에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것들이 뭐 법인을 다루든 법률 행위를 다루든 대리를 다루든 일반계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청구하고 그 청구가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작업을 매우 많이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건축사 사무소에서 용역받은 건축물의 그 설계 도면을 완성을 하고 그거를 누구에게 비법인 사단에게 인도하면서 그 설계 용역 대금의 지급을 청구했다. 그런데 그 설계 용역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랬을 경우에 그 설계 용역 계약이 체결되었는가? 체결되었으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그게 무효라면 그 설계 용역 계약상의 설계 대금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러면 그걸로 끝인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경우에 그 건축사 사무소는 누구에게? 비법인 사단에게 어떤 책임을?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그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갑이라는 당사자가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 갑이 을에게 무언가를 해줄 것을 청구하는 그러한 청구권을 행사하면 그게 이제 법원에게 소장 제출하는 형식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법원이 이제 피고, 여기가 원고가 되고 피고가 되어서 이제 소장 부본이 송달돼서 소송 계속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면 갑이 가지는 자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에 따른 내용을 증명해서 그죠? 을을 상대로 그 자기가 관철하고자 하는 바를 주장을 하면 피고 을은 그에 따른 그죠? 자기 자신의 주장 내용 그거를 우리는 항변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그러한 용어들이 주로 대항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절차법적으로 민사소송 이런 데서는 항변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죠?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이 매도인이고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고 을이 매수인이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매라는 개념 정의는 우리 민법이 563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매도인은 무엇을? 그 목적물의 재산권을 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매매 대금을 지급하기로 이렇게 상호간에 약정하면 그게 뭐가 된다? 매매 계약이 체결된다. 이렇게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매매 계약의 효력에 관한 첫 번째 내용은 매도인은 어떤 의무를 부담하고 그 목적물의 재산권 이전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무엇을? 매매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게 56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상호간의 이러한 의무는 어떤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그러면 갑의 매매 대금 지급 청구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질문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갑이 해야 될 일은 갑과 을 사이에 뭐가?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소장에다가 갑은 을과 몇 월 며칠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 목적물이 무엇이고 대금을 얼마로 하였다. 그래서 대금 얼마를 을은 갑에게 지급하라. 이렇게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을은 할 수 있는 얘기가 뭐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나 그러한 사실 없다. 매매 계약 체결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긴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내가 돈 줘버렸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즉 변제해버렸다. 또 다른 내용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거는
무효다. 경우에 따라서 너무 뭐해서 갑이 해야 될 급부하고 을이 해야 될 급부 사이에 현저하게 내용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무효다. 또는 이게 선량한 풍습,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다. 아니면 을 자신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이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무효 취소 얘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 말고도 또 계약을 체결한 바는 있으나 너무 오래되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이 어떻게 되었다? 소멸시효로 완성되었다. 이런 얘기들도 쭉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을이 주장할 수 있는, 즉 을이 항변할 수 있는 내용들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갑이 한마디 했는데 매매대금 지급해달라고 했는데 을이 할 수 있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 이 수많은 얘기들 중에 자기하고 가장 관련이 되어 있는 것, 자기가 주장 가능한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항변사실로서 주장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갑이 해야 될 일, 그죠? 을이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그러면 예컨대 갑이 매매대금 청구를 했는데 을이 소멸시효 항변을 했다. 그러니까 권리가 있긴 있었는데 어땠다? 너무 장기간 갑이 을에게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효 완성되었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면 갑은 소멸시효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어떤 사유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었다? 중단되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 이건. 그러면 소멸시효 중단에 대해서 갑이 주장하고 증명을 해야 된다 이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소멸시효가 완성은 되었지만 일정한 요건에 비추어 보면 당신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어떻다? 권리남용, 신의칙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주장도 가능하다 이건. 결국 양 당사자의 주장의 전체의 내용을 다 검토해 보건대 최종적으로 판사가 판단해 보니까 매매계약 체결 사실은 인정이 되고 소멸시효 완성의 사실도 인정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을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 소송에서 원용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라는 결론이 나면 어떻게 돼야 된다? 을은 갑에게 대금을 예컨대 매매대금 10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갑이 을에게 10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데 10억 원 지급의 그 청구가 타당한가, 인용될 수 있는가를 물어보면 첫 번째 검토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저 10억 원의 청구가 원인이 무엇인가를 검토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왜? 갑이 가지는 권리가 무슨 권리이기 때문에 저 10억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슨 권리냐 이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입니다. 매매계약에 의해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갑과 을 사이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법률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그 법률행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계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인이 무엇인가, 계약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계약관계, 갑과 을이 계약관계가 있는 이 계약 중에 그 계약이 매매인지, 우리 사례에서는 매매를 예로 들었는데 예컨대 교환인지, 교환이라면 대급 청구가 아니겠죠. 물건의 인도 청구나 뭐 재산권 이전 청구 이런 것이겠죠. 아니면 뭐 도급이든지, 도급에 따라서 도급의 목적물을 완성해주고 그에 따른 보수를 청구한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각종의 원인이 있을 거예요. 이 원인의 이 계약 관계에 따른, 그래서 매매 계약에 따른 매매 대금을 갑이 을에게 10억 원 지급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라면 갑은 요것만 주장하고 증명하면 된다. 1차적으로. 그러면 을이 이 계약 관계에서 쭉 흘러가는 이 과정에서 이 여러 가지 항변 가능한 사유 중에 가장 가능한 항변을 자기가 뽑아서 이렇게 해서 항변하면 또 이쪽에 재항변하고 제재해서 결과적으로 변론이 다 이루어지면 판사가 판단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 법률가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여러분들이 이 전체 내용을 다 보고 마지막 판사가 판결문을 쓰는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도출을 해내야 된다 이겁니다.
판결문은 어떤 내용,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사건의 경과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죠? 사건의 경과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애가 매매 계약 체결을 이유로 매매 대금 지급을 청구한다. 그랬는데 을이 이런 사실을 주장을 하였다. 그러면 소멸시효 완성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응? 매매 계약에 따른 매매 대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지, 인정이 되지만 소멸시효 완성이 맞는지 다 검토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셔야 된다. 이거. 여기서 결론이 났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결론이 안 날 수도 있어. 애가 을이 무효의 항변을 했어. 그죠? 무효다. 근데 지금 갑은 을에게 무엇을 청구한다? 10억 원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한 거예요. 그리고 갑의 소장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매 계약 체결해서 10억을 달라고 했다.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을과 체결한 계약이 뭐면 무효라면 내가 받을 건 뭐예요? 내 물건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내가 이미 인도해 준 물건이 있다면 인도해 준 물건을 돌려달라. 아니면 인도해 줬는데 애가 그 물건을 계속해서 뭐 했다. 인도받은 때로부터 사용 수익했다면 사용 수익한 이득을 나한테 돌려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을 거예요. 예컨대 갑이 대저택을 소유하다가 을에게 그걸 팔고 아직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을에게 그 대저택을 이미 인도해 줬어요. 그래서 을이 계속 그걸 사용 수익 중입니다. 그런데 저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그러면 내가 이미 인도해 준 거 돌려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목적물 돌려받는 거 이외에 을이 그동안 그죠?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으로서 계속 사용 수익함으로써 얻은 이득을 금전으로 환산해서 그것도 물건 돌려주는 것 플러스 사용 이득도 돌려달라. 이런 거 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을이 부당이득도 무효 취소되었을 때는 부당이득도 돌려달라. 이런 청구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가 있겠어요? 예컨대 이 을의 행위가 계약의 효력 발생을 저지시키고 뭔가 저게 불법 행위가 된다면 저 10억 원의 대금을 어떤 걸 이유로 해서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해서 불법 행위니까 무엇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하라. 그래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만약에 했다. 10억 원 목적물인데 목적물의 가격이 10억 원인데 부당이득도 10억 원. 뭐 사용이득 그 자체가 10억 원이 될지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냥 가상컨대 그죠? 만약에 그게 맞다면 부당이득이 되려면 아까 매매 계약을 이유로 갑이 을에게 매매 대금 지급을 청구할 때는 1차적으로 이것만 주장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증거 자료로 계약서 넣고 제출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갑이 또 주장해 볼 수 있는 거는 이것도 주장해 볼 수도 있다. 만약에 그런 가정이라면 이때에는 갑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가 이거.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민법 741조 그죠?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이득자가 이득을 얻고 수익자가 그에 따른 손실자에게 손실이 있으면 그 손실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해서 무엇을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네 가지 요건. 그죠?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하고 그 수익자 피고에게 이득이 있어야 하고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 이득과 손실 사이에 뭐가 있으면 원인과 결과 즉 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이 된다. 여기에 그 각각의 요건에 따른 증명 책임의 소재에 대해서 약간의 특히 법률상 원인 유무에 대한 논란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부당이득의 유형에 따라서는 그러나 우리가 일단 그건 차치하고 간단히 보면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야 된다 이건.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하고 수익자에게 이득이 있고 손실자 원고에게 손실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의 손실과 수익자의 이득 사이에 뭐가 있어야 한다.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된다. 이런 사실 네 가지 사실이 인정이 되면
갑이 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검토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안 될 것 같다. 또 가능한 방법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근거가 우리 민법은 750조에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750조에 규정을 해놓은 거는 고의과실이 있어야 하고, 그죠? 고의과실에 기해서 가해행위를 해야 되고, 가해행위를 하고, 그 가해행위가 뭐 해야 되고,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가해행위로서 타인, 그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돼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이 위법한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책임 능력이라는 게 필요하고, 뭐 이런 요건들이 충족이 되면,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이 되면 역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청구 원인이 여기 첫 번째는 뭐였어요? 계약상의 청구 원인이 인정이 되는가? 두 번째는 부당이득. 세 번째는 불법행위. 그러면 우리가 소장을 쓰잖아요. 이제 뭐 다른 것도 많이 들어가지만 당사자 원고 피고가 누구냐? 그다음에 청구 원인이 무엇이? 청구 취지. 청구 취지는 뭐예요? 10억 지급하라. 누구는 누구에게? 피고. 을은 갑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라. 청구 원인. 청구 원인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거다. 이런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서 결국은 첫 번째 계약상의 이행 청구가 가능한가? 안 된다면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 이것 말고도 또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거.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자, 여기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을, 이행지체라면 이행하지 않을 것, 그죠? 그에 따라서 어떤 그 이행지체에 따라서 누가 손해를 입고 그 손해와 채무 불이행 사이, 이행지체 사이에 뭐가 있을 것? 인과관계가 있을 것. 그리고 그러한 이행지체가 위법할 것. 뭐 이런 등등의 요건이 충족이 되면 이걸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실체법이라는 민법을 공부하는 거는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과목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소위 채권법에서는 이걸 공부하고, 그러니까 채권 총론 그리고 채권편의 계약에서는 이걸 공부하고, 그 다음에 채권 강론 중에 법정채권법 또는 부당이득 불법행위 사무관리 거기에서는 이걸 공부하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교과 과정에서 공부하는 건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맨날 문제되는 것들은, 맨날 당사자들끼리 다툼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갑이라는 주택조합이, 그죠? 갑이라는 주택조합은 비법인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비법인 사단 갑이 을과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표 A가 자기가 나서서 갑 주택조합 이름으로 을과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러한 설계 용역 계약 체결할 때 A는, 그죠? 이 갑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을 모아서 조합원 총회를 열고 그 총회 또는 그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정한 사례로는 임원회의 하는 걸로 상정을 했던 것 같아요. 자, A가 임원회의를 열어서 설계 용역 계약을 을과 체결해도 좋다라는 걸 결의하고, 그에 따라서 을과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임원회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겁니다. 임원회의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에 을과 체결한 이 설계 용역 계약이 유효한가? 정관에, 주택조합의 정관에 임원회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임원회의를 거치지 않고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게 유효하냐?
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처분 관리 처분 행위가 아니면 총유물의 처분이나 관리는 정관 기타 계약에 따라서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르고 275조 2항에 따라서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276조 1항에 따라서 뭐 해야 한다?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그런데 저거는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설계 용역 계약에 따라서 갑주택조합이 부담하는 채무는 무엇이죠? 설계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채무입니다. 저 채무는 우리가 276조 1항에서 말하는 관리처분에 해당한다 안 한다. 그 관리처분의 개념을 우리 판례가 좁게 이해해서 우리 판례의 입장에 따르고 또 대법원의 다수 의견의 견해에 따르면은 저 경우에는 관리처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한 금전채무의 부담 행위에 해당한다면 저런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아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어도 정관기타 정한 그러한 절차가 없는 경우에 사원총회를 거쳐야 되는 총유물의 관리처분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다?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갑주택조합의 내부적인 규정이 정관의 규정이 이러한 사업도 뭐를 하라고 임원회의를 거치라고 되어 있는데 저걸 거치지 않은 게 어떤 의미이냐 이겁니다. 근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행위가 아닌 이러한 금전채무 부담 행위의 경우에는 무엇이다? 이 내부적인 제한에 그친다. 그래서 이러한 내부적인 제한은 어떤 경우에만 이 설계 용역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준다. 유무효에 대한 영향을 뭐 했을 경우에 그러한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렇다면 갑주택조합이 설계 용역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첫 번째 여기입니다. 원인이 무엇인가? 이 계약 관계에 있느냐 이겁니다. 계약 관계. 자, 설계 용역 대금이 10억 원입니다. 갑을 상대로 여기서는 이제 원고가 돼서 갑주택조합에게 설계 대금 10억 원을 지급을 청구해서요. 첫 번째 소장에서의 청구 원인은 뭐냐면 설계 용역 계약 체결했고 그 계약에 따라서 도급 계약을 완성을 했다 이겁니다. 설계 용역을 완성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 줄 테니까 10억 원 다오 이거잖아요. 그랬더니 갑이 우리 조합은 그런 거 한 바 없다 이겁니다. 그죠? 이제 대표자가 바뀌어서 B가 들어서서 검토해 보니까 회의 기록도 아무것도 안 남아 있고 A가 그냥 자의적으로 대표자라는 이름으로 해서 을과 갑주택조합에 귀속되는 그러한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무효를 주장하는 거, 효력이 없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 처분 행위가 아니라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단순한 금전채무 부담 행위이기 때문에 이 임원회의를 거치라는 건 내부적인 제한에 불과하고 내부적인 제한이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없다면 이 계약은 유효하다. 이 검토가 끝나면 결국 갑주택조합은 을에게 설계대금 지급을 해야 된다 이거. 그런데 이 계약이 무효라고 밝혀졌다 예컨대. 즉 을이 이러한 내부적인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과실로 몰랐다. 알았다는 건 악의이고, 그죠? 몰랐다는 건 선의인데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그냥 주의만 했더라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면 알 수 있었을 텐데 을이 몰랐다. 그런 어떤 악의 또는 선의임의 과실이 있다면 갑주택조합과 을 사이의 설계 용역 계약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무효이다 이겁니다. 무효라면 이 첫 번째 원인을 이유로 하는, 그죠?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갑주택조합의 을에 대한 뭐는 인정되지 않는다. 10억 원의 용역대금의 지급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거는 을이 누구를 상대로? 갑주택조합을 상대로 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갑은 자연인이 아니라 또 우리 민법이 법인격을 부여한 법인이 아니고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는 단체인데 저자에게 불법행위 능력이 있느냐 이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민법 35조 1항이 그죠?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어떤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죠? 그 손해에 대해서 어떤 책임? 누가?
법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다. 그 35조 1항을 누구에게? 갑주택조합에게 유추 적용하면 자, 첫 번째 이 대표자 A가 대표자여야 합니다. 대표자 A가 행위를 해야 되는데 어떤 행위? 직무하고 관련된 행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저 직무하고 관련된 행위는 어떻게 판단한다고? 그냥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좀 넓게 판단해 준다. 그런 것을 우리가 외형 이론을 적용해서 좀 넓게 판단해 준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 임원회의를 거쳐야 되는, 임원회의를 거치지 않고 하는 권한이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 저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걸 직무상의 행위로도 인정을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대표기관인 A의 행위이고 그 직무에 관한 행위이고, 그리고 A의 행위 자체가 A에게 어떤 게 성립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이 세 가지 요건. 그러면 A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건 A 자신에게 이게 다 충족이 돼야 되는 겁니다. A 자신에게 다 충족이 되면, 그죠? A 자신에게 불법행위가 있고 대표기관으로서 직무에 관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누구도 35조 1항을 유추 적용해서 갑주택조합도 누구에 대하여? 을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우리 민법에서 불법행위 책임이라 하면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손해배상은 통상 금전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결론에 있어서는 갑이 을에게 10억 원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누구든지 내릴 수는 있는데, 그 결론의 논거가 예컨대 이 두 가지가 딱 논거가 될 수 있다면 그 중에 이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걸 파악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냐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갑은 을에게 10억 원의 설계 용역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 논거를 이걸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 설계 용역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계약상의 이행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로 읽혀요. 그러면 이 계약이 유효해서 이 계약상의 효력으로 갑주택조합은 을에게 설계 용역비에 대한 지급 채무가 있고, 을은 설계 용역을 완성해서 넘겨줄 채무가 있는 거죠. 이 두 채무가 정상적으로 이행이 되는 경우에 갑주택조합은 을에게 설계 용역 대금의 10억 원의 지급을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을 경우에 따라서는 안 하더라. 이거.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갑주택조합은 을에게 손해배상 10억 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 응? 계약이 유효하고 계약상의 채무가 아직 이행이 안 됐는데 불법행위 책임을, 결과는 불법행위 책임을 얘기하고 내용은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구별을 해야 돼요. 계약상의 본래 급부의 이행 청구냐, 계약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서 그 계약에 위반에 따른 채무 불이행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저런 어떤 주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다른 사정에 의해서 가해행위가 있고 그 가해행위가 고의과실에 기한 위법한 행위로서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묻는 것이냐, 아니면 그 원인이 부당이득이냐, 그거를 묻는 것을 우리가 잘 정리해서 원인과 결과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제시하고 그 결론에 대한 논거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순서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불법행위부터 검토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다른 것부터 검토를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그 두 당사자, 갑과 을 사이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가장 특별한 결합관계가 있는지부터 검토하면 됩니다. 좁은 데서부터 넓게. 특별한 결합관계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계약, 여러분들이 계약법을 공부하시면 계약을 정의할 때 계약관계라는 건 그 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당사자하고 타방의 당사자가 어떤 관계다? 특별 구속관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어떤 것,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합치해서
그 의사표시한 대로 효과가 생기는 것이 계약인데 이 계약상에 특별결합관계가 있는지부터 검토를 하시고, 그죠?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보는 게 점점 이제 특히 이 불법행위 부분은 우리가 누구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어서만이 저런 관계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의 어떤 권리를 누군가도 침해할 수 있다. 그 침해한 자를 상대로 해서 그 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그죠? 주의 해태에 따른 과실 또는 고의가 인정이 된다면 이런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해서 그 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또 하나 여기서 더 말씀드리면, 그런데 우리 다수설과 판례는 뭐라고? 이 계약관계와 불법행위 관계 이 두 개의 경합을 인정을 한다. 그러니까 계약상의 어떤 불이행을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두 권리를 동시에, 그죠? 다 주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경합관계를 인정하기도 한다. 그러면 채무불이행 만약에 유효한데 계약을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불이행했다. 불이행했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대금 10억 원을 지급해달라고 계속 요구했는데 갑주택조합이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심리해 보니까 계약이 유효해. 이행기를 도과해서도 안 줬다. 무슨 책임이 생기는 거죠?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거죠. 본래의 급부도 해야 되고 그 이행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 불이행 책임하고, 저게 만약에 또 이런 요건을 검토해 봤더니 이것도 성립을 하더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그러면 이것도 주장이 가능하고. 그런데 이제 주의하실 거는 뭐예요? 둘 다 주장했는데 둘 다 요건이 충족이 되었어. 내가 입은 손해는 10억 원인데 이쪽 편으로 주장해도 10억 원이 나오고 이쪽 편도 주장해도 10억 원이 나온다. 그러면 나 20억 원 받을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 그죠? 어느 하나를 주장해서 그게 성취가 되면 다른 부분은 이제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심리할 필요가 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소송법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제 병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병합. A라는 주장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청구 원인들이 나열이 쭉 되어 있는데 그 청구권들이 A라는 청구권하고 B라는 청구권하고 어떤 걸 주장해야 되느냐. A를 주장하면 B를 주장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A를 주장할 수도 있고 B를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이 두 개의 관계가 어떠냐 이겁니다. A를 주장하면 B를 주장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A를 주장하면 하면서 동시에 B도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이겁니다.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은 거의 유사한데 가는 방법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체법상의 권리들이 이런 각종의 권리들이 있습니다. 을 설계사가 갑주택조합에게 자신의 어떤 대금 10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실체법상의 각종의 권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소송으로 자기가 권리를 실현하고자 할 때 저 권리 주장 내용 중에 어떤 걸 주장할 수 있고 어떤 걸 하지 못하는지, 아니면 다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죠? 뭐 소송물 이론 아니면 뭐 병합 이론 이런 것들을 공부하셔서 그게 선택적이냐 예비적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시면 그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법에서, 그죠? 지금 적어도 이런 내용들은 조금 알아야 이 내용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본래의 진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에 이어서 48페이지, 49페이지인데 49페이지로 보시죠. 자, 총의물의 관리 처분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잘 정리를 해 두시라 그랬습니다. 관리 행위는 무엇이고, 그죠? 이용 계량 행위다. 관리 행위는 이용 계량 행위고, 처분 행위는 그 물건의 성질을 변화시키거나 변경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권리의 양도가 있거나 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다. 이용 행위, 계량 행위하고 좀 이제 헷갈리고 막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채권, 임차권을 주거나 뭐 이런 것, 사용대차에서 차주가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차피 사용수익이라는 외관상의 의미는 비슷한 것 같은데 하나는 처분행위, 즉 지상권을 설정해 주거나 이런 물권을 설정해 주는 건 처분행위라고 그러고, 채권을
부여하는 것, 임차권을 부여하는 것, 이런 것들은 관리 행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물론 276조에서 말하는 관리 처분은 거의 같은 의미로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의미는 다르지만 둘 다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판례에서 확인해 본 것처럼 정관에는 처분 행위는 이렇게 하고 관리 행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달리해서 규정할 수도 있고,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그 정관에 규정된 내용대로, 그죠? 그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관리 처분 행위에 이르지 아니한 거. 그래서 그 49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 9번 판결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대출받은 겁니다. 그죠? 채무 부담 행위. 그 사례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50페이지에서 그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자기 그 비법인 사단의 어떤 물건을 팔거나 물권을 설정하거나 성질을 변경시키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자금을 조달하는 거,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거. 또 나온 판례는 이제 저기 뭐냐면 그 비법인 사단이 보증을 한 경우,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판례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이 되는데 그 10번 판결을 보겠습니다. 10번 판결은 뭐냐면 주택조합이 있어요. 그죠? 10번 판결에 재건축 조합이네요. 요 10번 판결은 봤고요. 여기 그 설계대금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봤고, 그 11번 판결, 비법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인가 아닌가? 결론은 뭐다? 우리 판례는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금전 채무 부담 행위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기 이제 주로 주택조합, 재건축조합, 이런 이제 조합들이 좀 문제가 많이 되는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건축조합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재건축조합 관련 법에서는 아마 법인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조합은 법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법인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을 텐데, 아직 법인이 되기 전에 법인의 실체를, 사단의 실체는 갖추었지만 뭐를 하지 않고 설립인가와 뭐 설립 등기를 하지 아니해서 아직 비법인 사단 상태로 남겨져 있는 경우, 재건축조합인 비법인 사단이 있습니다. 그죠? 비법인 사단이 있는데 얘네가 이제 재건축을 위해서 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사건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래요. 수급인, 그러니까 용어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건설할 사람, 그죠? 건설회사, 수급인. 여기는 비법인 사단이 도급인입니다. 일을 맡긴 사람. 도급이라는 거는 그 일을 맡기고 일을 책임져서 완성시킨 다음에 그 일에, 그죠? 도급의 완성물을 누구에게?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는 그러한 계약을 우리가 도급계약이라고 그럽니다. 도급은 그냥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일을 완성해야 되는 게 어떤 것,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제 건물을 짓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수급인이 누구와? 하수급인하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러니까 하수급인이 이제 이 수급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일을 열심히 해서 공사를 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이 하도급 계약상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도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부도위기에 처해 있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 우리 편의상 갑을병으로 합시다. 갑을병. 그래서 도급인 갑은 비법인 사단입니다. 재건축조합. 그래서 도급인 갑과 수급인 을, 그리고 하수급인 병이 만나서 수급인 을은, 그죠? 병에게 대금을 빨리 지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이 수급인 을이 병에 대해서 부담하는 채무를 누가? 갑이 보증하는 겁니다. 내가 보증할게. 보증이라는 건
보증이라는 건 뭐에 종속해서 부종해서 이걸 주채무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채무자, 을이 병에 대해서 부담하는 채무를 누가 이 채무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될 거에 대비해서 이걸 담보로 갑이 병에게 채무를 이행하겠다라는 약속. 이걸 우리가 보증이라고 그러는데 일종의 인적 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채무, 하도급 계약상의 수급인 을이 부담하는 채무는 수급인 자신의 전 재산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응? 그죠? 채무자가 자기가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이게 뭐 담보권이 아닌 이상 자기가 가지는 전 재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전 재산을 가지고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병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걸 강제 집행하려면 을의 재산에다가 가서 압류하고 이걸 경매해서 그에 나온 돈으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보증인이 하나 또 생겼어요. 이게 불이행되면 갑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보증인데 그러면 갑의 책임 재산도 이 채권 실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인적 담보로서의 보증이라는 건 그러니까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늘어나는 겁니다. 그죠? 다른 제3자의 책임 재산도 다른 제3자의 일반 재산도 이 사람의 채권, 채권자의 채권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책임 재산이 확대되는 그러한 결과가 생깁니다. 아무튼 갑과 병 사이의 보증 계약이 이렇게 체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을이 이제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저 사건이 터졌겠죠. 결국은 병은 갑을 상대로 해서 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합니다. 보증금 지급해달라. 지급 청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컨대 이 보증금이 맨날 10억만 얘기하는데 10억. 자, 병은 갑에게 10억 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병은 갑에게 첫 번째 그러면 원인이 뭐냐 이겁니다. 청구 원인이 보증 계약이다 이거죠. 보증 계약. 보증 계약. 보증 계약이면 보증 계약 체결했냐? 체결했다. 그래서 어떤 사정이 생겼느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는 못 받았고 이행기가 되어서 이제 주채무자는 지불 능력이 전혀 없고 그렇다면 갑은 지급하라.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애도 부도가 나가가지고 이거에 이제 승계인이 이 병의 승계인이 이제 소송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는 이제 생략하고 일단 당사자 병이 갑을 상대로 원고 병이 갑을 상대로 청구했더니 이게 보증계약이다.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보증계약이 유효한가? 여기서 법리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 이제 그거에 대한 법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증계약은 결론적으로 우리 저 판결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 의견은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라 어떤 행위이다? 단순한 채무부담 행위이기 때문에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무효가 아니라 다만 내부적으로 임원회의나 이런 어떤 내부적으로 어떤 결의가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영향만 미치면 된다. 하수급인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러한 경우에만 이거를 무효로 한다. 만약에 이게 그래서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갑은 병에게 이 보증계약상의 보증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비법인 사단 갑이 병이 이 대표자 갑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 A가 이러한 대표권을 넘어서 임원회의 이런 내부적인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였다는 사실을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거를 뭐 하면 갑 재건축조합인 이 비법인 사단이 주장 증명하면 이 계약은 무효로 될 수도 있다. 그죠? 만약에 무효가 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불법행위 책임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저 판례에서 이제 우리 핵심적으로 소개되어 있는 내용은 뭐예요? 저 보증행위가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냐 아니냐 이런 거를 계속 논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수 의견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거는 총유물 자체에 관한 관리 처분 행위만 276조 1항에 따라서 정관 기타 계약상의 어떤 내용이 없으면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그러한 절차가 거쳐지지 않으면 무효로 하고 그러나 그것이 아닌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라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무효가 되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사정이 돼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반대 의견이 있죠. 반대 의견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반대 의견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어차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만약에 채무를 불이행하면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채무 이행을 하도록 강제집행을 하면 결과적으로 강제집행은 뭘 대상으로 하는데 그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채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고 경매되어서 팔리고 그러면 결국은 처분행위가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게 계속 순환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보증행위가 그냥 단순한 금전채무 부담행위가 아니라 뭐에? 그 채무자의 비법인 사단의 재산의 처분행위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저걸 왜 관리처분행위라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한 금전채무 부담행위라고 하는 건 논리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논거는 뭐냐 하면 다른 이제 별개 의견은 뭐라고 하냐면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를 이 채무부담행위가 관리처분행위인데 이 계약이 관리처분행위로서 이 보증채무의 그 결과를 가져오는 보증계약의 체결행위 이 자체가 뭐라고?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뭐 결의를 안 했지 않느냐 이런 거는 재건축 조합을 결성해가지고 조합원들이 우리 이렇게 자금 조달하고 이렇게 물건을 처분할 때는 뭐 사원총회 거치고 이런 결의를 했을 때 저런 자잘한 사업들은 전부 다 일체적으로 다 결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셨죠? 전체적으로 보증채무 이런 것들은 어떤 주된 사무를 다 결의할 때 전부 다 모아서 한꺼번에 부수적으로 부차적으로 다 결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보증채무의 를 발생시키는 보증계약 체결 행위는 어떤 행위에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고 사원총회 결의에 이미 속해 있는 내용이라서 이게 무효가 아니다. 이런 이제 취지의 또 소수 의견도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다수 의견은 지금 뭐라고? 그 자체에 해당하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그것만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서 저런 법리가 생겨난 것이고 이제 이 법리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참고삼아 전원합의체 판결이 뭔가요? 전원합의체 판결 뭐예요? 지금 판례를 바꿀 때만 합니까? 중요한 중요성 인정. 그죠. 중요한 거죠. 전원합의체 판결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법원조직법을 한번 좀 펼쳐봐요. 법원조직법.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하는지 어떤 거는 판결문 맨 밑에 대법관이 4분 이름만 나오고 어떤 거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나오고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 근거가 뭐냐 이겁니다. 펼친 사람 7조 한번 7조인가? 7조일 거예요. 7조 1항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동료가 읽으신 것처럼 그죠? 지금 아까 판례를 변경할 때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말고도 있는데 원칙이 뭐라고 있지? 1항에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3분의 2가 참여하는 합의체에서 한다. 그런데 나눠서 할 수 있다 부를. 대체로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은 대법관 4분이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재판장이 되고 한 분이 주심이 되어서 그죠? 하고 다른 2분 또 계시고 대체로 이제 그렇게 나눠서 하죠. 원칙은 3분의 2가 참여하는 합의체에서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신에 반드시 전원합의체에서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다. 명령규칙 위반이 있을 경우에 또 뭐 종래 그 판결을 번복할 경우에 또 거기에 합의체에 부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뭐 이런 등등의 사유를 합니다. 그래서 전원합의체 판결은 우리가 자주 접해야 한 20몇 개씩 나와요. 과거에는 뭐 1년에 1개, 2개 나올까 말까 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대법원장 계시는 이 임기 동안에는 엄청나게 늘고 있으면 하루에 1년에 20몇 개씩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또 공개 변론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특히 뭐 이혼 관계나 재산 분할 관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대법원 판결 나오면 유심히 보시고 그 사건의 개요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또 다수 의견이 이제 우리가 판례의 태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수 의견뿐만 아니라 소수 의견도 어떤 그분들이 펼치시는 그 논리도 좀 공부를 하셔야 좋습니다. 그게 이제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이 우리 학설로 얘기하면 다수설 소수설이. 근데 법원에서는 학설의 소수설이 다수 의견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또 대법관 그 14분의 성향에 따라서 또 법적인 어떤 판단이 또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학설과 판례가 꼭 다수설이 다수 의견이 되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런 내용이다 이겁니다.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반드시 읽어보시고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논리를 펴서 나오는 거구나. 그게 보면은 판결문이 굉장히 깁니다. 교재는 그냥 그 각각의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의 요지 중에 요지만 뽑아놓은 게 그거예요. 그죠? 근데 막 20몇 페이지, 30몇 페이지 막 이상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한 번 쓱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인내심 있게 읽어보시는 게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게 우리 교재에 쭉 이어져 있고요. 자, 지금 이제 비법인 사단의 저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52페이지로 넘어가면 총유물의 사용 수익 277조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정관 기타 규약에 쫓아 총유물을 각 사원은 사용할 수 있다.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 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취득 상실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바로 밑에 우리가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준총유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앞에 준자가 보세요. 총유. 우리가 소유권이 총유적으로 귀속하는 걸 우리가 총유라고 하는데 소유권 이외에도 권리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권리가 소유권 이외에도 뭐 아까 언뜻 했던 뭐 지상권, 뭐 채권, 소유권 이외에 다른 물권 이런 권리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 총유적으로 귀속할 때 우리는 앞에 준자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준총유 이렇게 붙여줘요. 그래서 뭐 점유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물건.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걸 우리가 점유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아닌 어떤 권리를 사실상 지배하는 관계를 우리가 앞에 준자를 붙여서 준점유라고 이렇게 표현하듯이 준총유, 준합유, 뭐 준공유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개념이 나오는데 총유물의 보존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중요하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 관리 처분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보존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대리권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할 수 있는 대리권의 범위는 관리 이용 행위 거기에 더해서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예컨대 부패한 물건을 버리는 거. 그죠? 이제 이미 막 썩어버린 거 계속 보관할 수 없잖아요. 이런 거 버리는 거. 아니면 예컨대 지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권리 행사를 해줘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존 행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리인이라면 당연히 해야겠죠. 또 대표자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총유물은 좀 다릅니다. 총유물은 우리가 265조 우리 법정 갖고 있는 사람 공유물의 관리 뭐 이런 거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264조에서는 처분은 전원이 동의해서 해야 된다. 그죠? 공유물은 전원이 동의해서 한다. 그러니까 동의 없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그 공유물을 처분할 수는 없어요. 거기서 이제 혼동하지 마실 것. 자기 지분 자체는 처분할 수 있어요. 자기 지분은. 근데 이 건물을 나하고 여러분들하고 다 우리 45명, 46명이 다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지분, 그것만큼은 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물건 자체를 처분하는 거 우리 공유자 전원이 다 동의하지 않으면 처분 못한다 이겁니다. 근데 관리를 하는 거 아까 예컨대 이 건물을 임대하거나
이 건물에 뭔가 수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뭐 할 수 있다? 과반수. 그런데 그 머릿수 과반수가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보존행위를 하는 것, 보존행위라는 뭘까요? 우리가 다 공유자로서 소유자인데 누군가가 무단으로 들어와 가지고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나가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남의 소유권을 침해하느냐? 그랬을 때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런 것도 관리 행위라고 봐서 보존 행위라고 봐서 265조 단서에 따르면 공유물의 경우에는 공유자의 보존 행위를 누가 할 수 있다고? 각자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총유와 관련해서는 이런 말이 없어요. 총유물은 지분도 없습니다. 그죠? 합유나 공유는 지분이라는 게 있는데 총유물에는 그런 지분도 없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그러니까 그 개개인이 혼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총유물의 보존행위라는 의미 자체는 다 동일한데 총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혼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관 기타 규약상의 어떤 다른 규정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 전원의 이름으로 하든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그 비법인 사단의 이름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소개되어 있는 판결의 내용입니다. 비법인 사단의 분야를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그 밑에 이제 그 종중 비법인 사단의 가장 대표적인 종중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건 뭐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기면은요. 종중 구성원 요 15번 판결은 우리가 관습법에 관한 내용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냐 하면 이 2005년 또 이 판결에서 관습법의 효력에 대해 관습법의 내용이 어떠한 거예요? 관행이 존재하고 또 뭐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대신에 여기서 그러면 이 관습법에 따르면 종중원은 누가 될 수 있느냐? 공동선조의 후손으로서 성년이 된 남녀가 다 뭐가 될 수 있다? 종중원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이 전부 다 인용되어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중요한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 16번 판결 오른쪽 페이지에 16번 판결을 보시면 참고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선조의 후손들이라면 그가 성년 남녀면 다 종중원이 될 수 있어서 이 종중은 어떤 것이다? 자연 발생적인 집단으로서 별도의 조직행위가 필요 없는 비법인 사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공동선조의 후손들 중에서 특정 마을에 있는 성인 남자들만의 그 모임 이런 게 가능하냐 이겁니다. 그런 것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본래의 종중이다 아니다. 본래의 종중은 아니다 이겁니다. 본래의 종중은 성년인데 여성이면 배척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거는 현행 관습법상 인정되지 않지만 별도의 조직행위를 해서 그러니까 공동선조의 후손들 중에 특정의 뭐 이렇게 범위를 정해가지고 몇 살 이상의 남자 또는 몇 살 이상의 여자들만 하는 어떤 모임을 갖고 그 모임의 대표자를 뽑고 정관을 만들고 그런 어떤 조직행위를 통한 그러한 어떤 후손들의 모임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비법인 사단으로서 인정은 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름하여 유사종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조직행위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넘어가서요. 다른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제목만 참조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6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비법인 재단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비법인 사단에 관해서 좀 살펴봤는데 비법인 재단은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재산의 집합체입니다. 일정한 목적에 기여할 목적으로 해서 모인 재산의 집합체를 우리가 재단이라고 그러는데 이 재단이 실체는 가졌지만 뭐는 아직 법인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설립 인가를 받지 못했고 설립 등기도 아직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다. 여러 가지가 현실적으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비법인 사단의
소유권의 귀속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이 275조 이하에서 물권법적으로 규율을 해놓기를 총유적으로 귀속한다. 그리고 그 총유물의 법률 관계에 관해서 규정을 해놨는데 여기서는 비법인 재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을 재단에 소유한 것으로 보느냐 이겁니다. 그 학설은 뭐라고 그러냐면 비법인 재단 소유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우리 민법에 분명히 권리 능력을 인정한 거는 법인하고 자연인만 인정을 했는데 그래서 뭐 2인 이상의 모여 조합 계약에 의해서 귀속되는 관계를 합유적으로 귀속한다 그랬고 또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는 총유적으로 귀속한다는 이런 독특한 그러니까 우리만의 독특한 건 아니고 아무튼 굉장히 난해한 이런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비법인 재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학설 중에는 비법인 재단 소유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견해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게 아니라 비법인 그 재산의 출연자가 위탁자가 되어서 그 비법인 재단의 이제 설립을 관여하는 이제 그 관여자, 그죠? 대표자 이름하여 이자가 이제 수탁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설립될 비법인 재단, 그죠? 아직 앞으로 설립될 이제 재단법인, 이 재단법인이 뭐가 되어서 수익자가 되는 이런 신탁 관계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61페이지에 보시면 비법인 재단의 27번 판결의 법률 관계를 보면 결국은 뭐라고 했냐면 그 첫 번째 달랑 마지막 줄에 이 사찰의 비법인 재단이다 이거예요. 비법인 재단. 사찰의 비법인 재단인데 사찰의 소유에서 가지고 있는 그 물건 재산이 총유가 아니라 그냥 거기에 소유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개신교 교회는 비법인 사단이 많아요. 천주 교회는 거기는 그 뭐 유지 재단이 있어갖고 재단법인이에요. 그죠? 사찰은 경우에 따라서는 재단법인이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비법인 재단이기도 합니다. 사찰은 그 성격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른데 지금 비법인 재단의 경우에는 아까 사원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 권리 귀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문제되는데 여기 우리 판례는 그 비법인 재단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돼버렸는데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